그래서 이어서 해독의 앤서니 윌리엄 저자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문제일까? 마이크로바이옴. 근래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용어가 거의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마치 전문 용어처럼 느껴지는 데다가 하도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건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필수 개념인 줄 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등장하는 대화는 대체로 마이크로바이옴을 모르면 건강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어떤 해독법이나 기타 메디컬 미디엄 해독법에서 왜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진실을 말하자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건강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식의 접근법이 유행하는 것은 만성 증상과 질환이 만연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런 인식 자체는 바람직하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사람을 게으르다고 욕하고 또 불효인 포거나 복부 평만, 복통, 소화불량에 허구한 날 시달린다면 그건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통증은 그 사람의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것이라고 치부하던 시절에 비하면 질병에 대한 의식이 그나마도 진일보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이 있죠. 많은 책들을 보면 통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겨나가자 하는 것도 많은 일리는 있지만은 그것도 코끼리의 한 부분이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되어지네요. 자, 그러나 마이크로바이옴 트렌드가 의식의 발전이라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한다. 장내의 결리와 카니라균의 불균형, 각종 유익균과 미생물의 부족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마이크로바이옴 이론의 기본 전제부터 틀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 트렌드가 그러니까 장내 균류, 칸디다 이런 불균형, 유익균과 미생물의 부족이 그렇다. 이렇게만 하는 것도 하나의 코끼리의 한쪽이다. 이런 뜻이네요. 요즘 유행하는 건강상식에 반하는 말처럼 들리겠지만 우리의 건강은 장내 미생물의 복잡한 생태계의 상태로 환원할 수 없다는 게 진실이다. 장내 미생물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더 근원적인 문제의 징후에 불과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장 속에 온갖 무익균과 효모, 곰팡이, 또 산이 득실거리고 유익균은 부족하며 부패한 지방과 단백질 찌꺼기가 장 내막에 붙어 있는데도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지낸다. 일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 반면에 장에 아무 문제가 없는 다른 누군가는 아침에 몸을 일으키지 못할 만큼 기력이 없거나 원인 모를 통증 또는 극심한 불안에 시달린다. 아무리 많은 유익균을 장에 넣어주고 아무리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챙겨 먹어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개선해도 수년 동안 저등급 바이러스 감염 상태로 지내고 있거나 장기나 장간에 연수장 고균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건강과 치유, 회복의 길로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유익균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이다. 병원균을 죽이고 병원균의 혈류 공급을 끊어내는 것만이 미스터리 질병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미스터리 질병에는 진단명은 있지만 의학이 아직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만성 질환도 포함이 된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해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죽일 수는 없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해한 바이러스를 죽이지는 못한다. 마이크로바이옴 트렌드는 만성질환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이 내용험한 진실이다.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유익균을 많이 형성하게 되면 이거 도움이 되죠. 이것도 하나의 우리 저자의 이야기라는 하나의 코끼리의 한쪽 벽이다. 완벽하지 않다 이 말이네요.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자 참고를 하고 자신을 탓하는 또 다른 방식은 우리 장내에 복잡 미묘한 미생물로 생태계가 존재하는가? 틀림없이 존재한다. 그 미생물을 통제하는 게 우리의 모든 건강 문제의 해답인가? 그것은 아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인류가 왜 질병과 같은 게 들리는지 해답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생긴 여러 이론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게다가
새로 이론도 아니다. 칸디다균의 누명을 씌우고 장래 환경의 모든 건강 문제의 근원이라던 시도적인 이론의 재탕이다. 이는 질병을 환자의 탓으로 돌리는 또 다른 방식에 불과하다. 이런 논리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 우리가 아픈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니까 말이다. 건강 분야에 오래 종사한 사람이라면 마이크로바이옴 이론이 전혀 새롭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마치 새로운 개념처럼 유행에 된 것은 젊은 세대 때문이다. 지금 젊은이들은 칸디다균을 만병의 주범으로 지목하던 3, 40년 전의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다. 지금의 20, 30대는 그 당시 유행하던 웰빙 트렌드를 이해하고 따르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였다. 그 세대가 지금 장이 건강을 저하한다느니 혐오와 곰팡이와 유익균의 불균형만 잡으면 된다는, 또 프로바이오틱스만 먹으면 된다느니 하는 사기에 가까운 주장의 싱싱한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걸 또 사기라고 말해버리네. 그 정도로까지 확신이 있다 이 말이죠. 기성세대는 이미 다 겪은 일이지만 문제는 거기에 새로운 경도된 젊은이들이 소셜미디어 세대라는 것이다. 마이크로바이옴 이름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너무 쉽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당신이 아픈 것은 다 장 때문이라는 논리에 혹해서 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여전히 질병에 시달렸던 30년 전의 경험이 없다. 그런 것은 사실 해독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건데요. 그 반면에 기성세대는 그런 경험을 다 해본 세대이다. 그래서 메디컬 미디엄의 정보를 접했을 때 자신의 증상과 질환이 몸속에 있는 병원균 때문에 생겨나고 만성화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적어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옛날부터 들어온 장타령, 여의권 타령의 재탕임을 알아볼 지혜는 있다. 예나 지금이나 마이크로바이옴은 장기적인 지혜책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난생처음 복부 평안을 경험하고 소셜미디어에 고민을 털어놓는 22살 젊은이는 그것을 모른다.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 이론이 솔깃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요즘은 마이크로바이옴 이론을 전파하는데 막대한 자금까지 동원된다. 과거의 칸디다균의 공포 성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고도의 상업적인 전략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넓은 이론은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포장으로 대중의 주의를 새로운 데로 돌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질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진짜 이유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 이것이야말로 대체 의료 시장이 기존 의료 시장만큼이나 혼탁하고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이것이 건강시장의 고전적인 공식이다. 밝혀진 게 거의 없는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인구의 급증이라는 문제에다가 역시 밝혀진 게 거의 없는 소화작용의 미스테리라는 건강의 한 단면을 더해서 무슨 확실한 건강해법이라도 찾은 양 선전하는 것이다. 아직 해답을 찾지 못했다는 정직한 고백은 공식이 없다. 게다가 마이크로바이옴 트렌드가 특히 더 교묘한 것은 그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데 있다. 마이크로바이옴 논리를 아예 무시해도 문제이다. 장 건강을 신경 쓰는 게 왜 나쁘겠는가? 관건은 장 건강을 제대로 지킬 방법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은 장이 모든 건강의 문제의 원인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로지 장에만 초점을 맞추면 진정한 해답은 우리의 시선에서 멀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네요. 그러나 이 장이라는 것이 그 미생물의 어떤 복구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은 실제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조금 과한 것 같지만은 또 참고를 하고 또 넘어가 봅니다. 질병의 진짜 원인, 더 구체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트러블 메이커 음식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도 없다는 사실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우리 몸은 수백만 가지 물품이 수시로 입출구를 거듭하는 창고와 같다. 그 와중에 몸은 끊임없이 균형을 찾으려 한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중에서 몸의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지 않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다. 몸의 균형 찾기를 뭐라고 부르든지 상관이 없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르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좋다. 몸의 균형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바로 병원균에 맞설 강한 면역 체계이다. 면역 체계. 지금 몸속의 건강 문제와 질병을 일으키는 파괴적인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얼마나 활용활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병원균에 대항할 면역 체계는 얼마나 튼튼한가, 이것이 우리가 찾는 해답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 지난 몇십 년 동안의 인류가 겪어온 건강 문제에 대한 진실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 장에 아무리 유익균이 많아도 현재 아직 의과학 연구로 발견하지 못한 유익한 미생물들이 장에 다 들어있다 해도 몸의 병원균을 없애지 못한다면 우리는 건강해질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특정 독소, 즉 알맞은 먹이만 공급되면 급속도로 증식해서 유방암을 일으키는 앱스타인 바이러스의 공격성 높은 변종, 장염을 일으키는 연쇄상 고균, 궤양성 대장염을 일으키는 대상포진 바이러스 변종은 건강한 장에도 있을 수 있다. 환자의 병세는 계속 악화되는데 대장염포병에 매달리는 수준에서 의학 연구가 에서 벗어나려면 만성질환과 원인 모를 질병이 전염병처럼 퍼지는 진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예, 저자의 확신이고 어느 학자든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도 포커스를 잘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앞에 있는 다른 것들도 코끼리의 한쪽 부분으로서의 도움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읽어봅니다. 자,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를 권하고 이것은 멀리하고 저거 먹어라 또 더하고 빼기 실험을 하고 이번에는 렉틴이 문제이니 빼보자고 하고 프로바이오틱스와 콜라겐과 의유의 대중화에 일조하고 기능의학 전문의는 환자에게 고지방 케토식과 고단백 식단을 처방하고 의료계가 이런 식의 추측 게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치유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치유는커녕 우리의 증상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참고로 고지방 식단과 고단백 식단은 동의어이다. 고지방이나 고단백이는 두 식단의 대표적인 음식인 계란, 너트, 버터, 닭고기, 생선 등은 지방과 단백질이 둘 다 풍부하다. 음식을 조합하는 것도 수십 년 동안의 의존 가능을 다시 유행시키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역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의 만성질환에 의해서 아무런 해답을 내놓지 못했는데도 새 팬덤이 생기니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 트렌드의 가장 혼란스러운 측면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한꺼번에 바꾼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일부 가공식품을 끊고 영양보호제를 먹기 시작하고 운동도 조금씩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건강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느낀다. 그 와중에 누군가 그게 다 마이크로바이옴 덕분이라고 하면은 건강해지는 역시 장이라고 쉽게 단정을 짓는다. 정확히 어떤 것 때문에 건강이 좋아진 건지 모른 채 말이다. 진실은 트러블 메이커 음식에 있다. 트러블 음식을 계속 먹는 것은 몸 안에 있는 먹이를 주는 것과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박테리아에 먹이를 주는 것과 진배가 없다. 연쇄성 고견, 대장균, 포도당 고견, 인간 헤르페스, 앱스타인바, 대상포진 바이러스 등은 당신의 장에 얼마나 유익균이 많은지에 관심이 없다. 장내 유익균은 유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뭔가 장기를 망가뜨리는 것을 막아주지 못한다. 건강한 미생물은 위험한 박테리아의 공격적인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막지도 또 하다못해 억제하지도 못한다. 그런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자기 입맛에 맞는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건강한 미생물을 만나도 그냥 무시하고 하던 대로 계속 장기를 망가뜨리고 염증을 일으킨다. 그래서 극심한 만성 피로 증후, 또 섬유 근육통, 류마티스 관절염, 하시모토, 다발성 경화증, 루푸스, 결합조직 질환, 습진, 건선, 기타 자가 면역 질환 등 실질적인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안 다녀본 병원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예. 의사의 권위로 의료와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해도 보고 그럴 때처럼 장 활동에 지장을 주는 음식도 끊어왔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신경계 질환은 낫지가 않는다. 장이 질병을 일으킨 게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장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보충제에서 얻은 화합물이나 탄수화물 같은 일들을 몸에 공급해주는 경로이다. 바이러스와 유해 박테리아는 혈류를 타고 장기와 몸 곳곳에 도달해서 깊숙이 박혀 있다가 문제를 일으킨다. 장이 탈라는 것은 나중 문제라는 말이다. 그리고 장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점령돼서 탈이 나더라도 그것은 장내 유익균의 유무와 전혀 상관없이 일어난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 병원균을 죽일 수 있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간을 비롯해서 다른 장기에 있는 병원균은 죽이지 못한다. 질병이 처음 시작되고 진행되는 것은 장이 아니라 간과 다른 장기이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영양보충제로 먹는 우유가 극미량이긴 하지만 수은을 함유한다는 것이다. 이 수은은 결국 몸속 바이러스의 먹이가 된다. 만성질을 유발하는 책임은 바이러스와 유해 박테리아에 있다. 그리고 독성 중금속 같은 독소, 또 자원 부족이나 감정적인 힘겨움에 또 면역체계를 약화시키는 스트레스, 이런 것이 공동 트러블 메이커이다. 이렇게 했네요. 지적을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병의 기저 요인을 제거하려고 또 완쾌되려면 음식 2가지를 끊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몸속에 수은 같은 독소를 해독을 해야 한다.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당연히 된다. 예를 들어서 장내 세균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면 식중 등에 걸리더라도 식품, 매개, 독소와 미생물 피해를 덜 받는다.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은 영양 흡수에도 도움이 된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에게는 과연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가꾸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을까? 그리고 너도 나도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마당에 그 앞에 건강이라는 소식을 붙이는 기준은 또 누가 정하는 걸까? 사실 칸디다균은 장이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관여한다. 칸디다균이 음식을 분해해 주어야 장이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많은 건강 전문가들이 칸디다균을 장에서 없애라고 조언한다. 전문가들조차도 칸디다균이 얼마나 유익한 균이고 건강에 필수적인지 잘 모른다는 뜻이다.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키우자면서 유익균을 없애라는 것만 봐도 이 트렌드가 얼마나 부정확한지를 알 수가 있다. 모든 소화하는 환경이 정말로 건강한 상태, 그러니까 칸디다균도 적당한 수준에서 재기능을 하고 산성도 또 적당히 낮고 유익균도 충분한 상태로 고치자. 그래도 장은 만성질환에 대한 해답이 될 수가 없다. 건강산업은 장이 또 만병의 근원량 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랫동안 똑같은 이론의 이름만 새로 붙여 이를 재활용해 오고는 했다. 물론 장내 세균의 불균형은 신체 어딘가에 장애가 생겼음을 암시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다이다. 암시한다는 것일 뿐 원인은 아니란 말이다. 만성질환의 진짜 원인을 찾으려면 세상이 우리의 간을 얼마나 혹사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간이 가더한 독소나 병원균에 의해서 가부가 걸려서 처지고 둔해지면 고지방 고단백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담즙을 충분히 만들지 못한다. 담즙 생산량이 떨어지면 위의 위산 수치도 떨어지고 고지방 고단백 음식물이 장에서 썩게 되고 결국 영양소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간이 장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의에 불과하다. 자, 이렇게 간 건강을 회복하자 라고 했네요.